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의 판도를 좌우하는 인재들이 한 곳에 모인 자리. 저마다 자신들의 나라를 대표해 강대국의 논리를 외칩니다. 자원이 힘이다, 군사력이 국력이다, 시장 규모가 미래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한 나라의 이름이 조롱 섞인 말투로 던져졌습니다. 사람들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번졌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예상치 못한 발언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고 그 자리를 지배하던 확신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나라, 그곳이 가진 진짜 자원이 드러났고 모두가 그 충격적인 답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대체 무엇으로 여기까지 온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질문의 답을 따라가 보시죠. 석유가 바닥난 중동은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국방비 감당 못하는 유럽은? 인구 절벽에 직면한 아시아 국가들은요? 저는 이 도발적인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저는 마이클 하워드 교수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정치경제학 교수로 20년째 재직 중이고 현재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과 IMF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지만 제 진짜 열정은 강의에 있습니다. 특히 이 국제경쟁력 비교 세미나는 저의 모든 열정을 쏟는 수업이죠. 자, 오늘은 21세기 국가 번영의 핵심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버드 국제정치경제 수업은 전 세계 엘리트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강의실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온 한서린 학생도 있었죠. 각자 자기 나라의 관점에서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볼까요? 솔직하게 말해도 됩니다. 이곳은 학문의 전장입니다. 미국 학생 안드레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자원과 기술력이죠. 그리고 군사력도 필수입니다. 영국에서 온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 소프트 파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국 학생 리웨이는 인구와 시장 규모를 강조했습니다. 14억 인구가 만드는 내수 시장은 그 자체로 경쟁력입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자국의 강점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토론이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지적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우디의 석유는 언젠가 바닥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러시아 학생이 도발했습니다. 중국의 인구는 노령화되고 있잖아요. 미래가 밝지 않을 텐데요. 인도 학생이 말했습니다. 토론은 점점 비방의 장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강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한서린 학생만 조용히 노트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죠.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왜 발언하지 않는 걸까? 서린 학생, 한국의 관점은 어떤가요? 서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들어보려고요, 교수님. 수업은 더욱 과열됐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다른 나라를 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서린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언급할 때도 그녀는 표정 변화 없이 노트만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녀의 노트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자 자기 나라의 경쟁력에 대한 짧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오세요.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린도 조용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한국은 자원도 없고 인구도 적고 영토도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을까? 그녀의 침묵 속에 답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서 논문을 쓰며 계속 그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원천은 무엇일까? 자원? 기술? 인구? 군사력? 모두 맞는 말이지만 뭔가 빠진 것 같았죠. 그리고 그 답을 한국 학생 서린에게서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수업날 강의실은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학생들은 자기 나라의 경쟁력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를 마쳤고 서로를 견제하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보다 더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각국의 경쟁력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할까요? 미국 학생 안드레 벤턴이 자신 있게 손을 들었습니다. 안드레는 워싱턴 정치인 집안 출신으로 입학 때부터 주목받던 학생이었습니다.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다른 학생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있지만 종종 오만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죠. 그는 단상 위로 올라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자원, 국방, 시장. 이것들이 없으면 국가는 약자일 뿐입니다. 미국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죠. 안드레는 각종 통계와 그래프를 보여주며 미국의 패권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끝에 그가 뜻밖의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들은 더욱 취약합니다. 한국 같은 나라 말이죠.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고 자원도 없고 북한이라는 위협까지 있잖아요. 솔직히 한국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강의실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피식 웃으며 서린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학기 초부터 서린은 모든 과목에서 최상위 성적을 유지해왔죠. 특히 제 중간고사에서 학과 역사상 최고점을 받았던 그녀를 향한 시기심이 있었을 겁니다. 서린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었죠. 그저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의 발표가 끝나고 여러 학생들이 이어서 발표했습니다. 사우디 학생 하산은 석유의 중요성을, 독일 학생 에밀은 제조업의 가치를, 일본 학생 유키는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진행될수록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는 발언이 더 많아졌고 특히 서린을 향한 발언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기술을 베끼기만 했잖아요. 일본 학생 유키가 말했습니다. 게다가 서린 같은 학생들은 밤새 공부만 한다고 들었어요. 그게 정상적인가요? 한국은 미국이 없었으면 존재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안드레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도 매번 시험에서 우리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한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요. 미래가 있을까요? 중국 학생 리웨이가 비웃었습니다. 서린 학생은 왜 케네디 스쿨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있죠? 그건 좀 과한 욕심 아닌가요? 저는 서린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제 노트 필기를 멈추고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단단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린 학생, 발표할 준비가 됐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반응을 궁금해했던 것 같았죠. 그녀는 학과 내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었지만 이제껏 토론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적은 없었습니다. 서린은 단상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서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서린. 서린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안드레가 말한 주장에 대해 제 생각을 말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서린은 안드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원, 국방, 시장. 이게 없으면 국가는 약자라는 말. 정말 사실일까요? 강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안드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서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관점을 보여드려도 될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학생, 뭔가 있다. 서린은 노트북을 연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서린이 단상 위에 서자 프로젝터 화면이 켜졌습니다. 첫 화면에는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의 흑백 사진이었죠. 그 당시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의실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 국민 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그때 미국은 2,500달러였죠. 우리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은행 앞에 줄 선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1997년 우리는 IMF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국가 부도 직전이었죠. 하지만 그때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결혼반지, 돌반지, 심지어 올림픽 금메달까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금은 227톤, 당시 가치로 약 23억 달러였습니다. 안드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건가요? 미국의 일주일 무역량에도 못 미치는데요. 서린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안드레, 당신 나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국가에 기부한 적이 있나요?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안드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린은 계속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현대적인 반도체 공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절박함이 경쟁력을 만들었어요. 오늘날 한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는 90% 이상이죠. 다음 화면에는 한국의 교육열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등장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대학 입시를 위해 줄지어 있는 학부모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사우디 출신 핫산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석유가 무기입니다. 그게 우리 경쟁력이죠. 한국은 그런 자연자원이 없는데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나요?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핫산. 석유는 훌륭한 자원이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죠. 언젠가는 고갈됩니다. 하지만 인적 자원은 어떨까요? 교육과 투자를 통해 계속 성장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창의력은 고갈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음 화면에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한국 기업들의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삼성, 현대, LG, SK. 그리고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국이 가진 것은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절박함이 경쟁력을 만들었어요. 저는 서린의 발표를 들으며 제 노트북을 살며시 덮었습니다. 통계와 이론으로 가득 찬 제 논문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서린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기록이었죠. 서린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GDP 성장 곡선이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래프였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경쟁력입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어서 창의적이 되었고 국방이 취약해서 더 열심히 공부했으며 시장이 작아서 해외로 나갔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강점이 된 겁니다. 강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안드레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서린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노트에 열심히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지막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약점이 강점이 된다. 그것은 제 논문에 없던 관점이었죠. 서린 학생, 이어서 계속 발표해 주세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창의성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대중문화 컨텐츠를 보여주는 이미지들이 나타났습니다. K-팝 공연 장면, 유명 드라마의 한 장면, 글로벌 인기를 끈 웹툰과 영화 포스터들이 연속으로 보였습니다. 유럽에는 오래된 역사와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거대한 자본과 할리우드가 있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프랑스에서 온 리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창의성과 예술은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문화적 성공은 아마도 우연이거나 단기적인 트렌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문화적 깊이는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되니까요.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리아. 하지만 한국의 문화산업 성장은 우연이 아닙니다. 서리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컨텐츠 수출 데이터와 글로벌 순위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문화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그것을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K드라마, K웹툰, K디자인. 이것들은 예술적 표현인 동시에 전략적 산업이기도 합니다. 서리는 화면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는 단순히 전략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에는 깊은 정서와 보편적 가치가 담겨 있어요. 다만 우리는 그 예술적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접근했죠. 저는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우수성을 자랑하곤 하지만 서리는 문화의 본질적 가치와 산업적 접근 사이의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의성을 존중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발전시킵니다. 서린이 말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예술적 감성과 함께 문제 해결 능력을 배웁니다.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거죠. 화면에는 한국의 예술 교육과 창의성 훈련을 보여주는 이미지들이 나타났습니다. 전통 문화를 배우는 학생들, 현대 기술로 새로운 예술 형태를 만드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의성은 타고나는 요소도 있지만 환경과 교육을 통해 발전합니다. 우리는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일본 학생 유키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육은 입시 위주로 창의성을 억압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나요? 서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육 시스템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시스템 안에서도 창의적 돌파구를 찾는 문화가 형성됐어요. 최근에는 교육 개혁을 통해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리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한국의 순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특허 출원 건수 세계 4위, R&D 투자 비율 세계 2위, 과학기술 인력 비율 세계 3위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문화적 창의성과 기술적 혁신이 만나 이룬 성과입니다. 서린이 강조하는 균형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문화와 산업을 분리해서 이야기하지만 한국은 둘 사이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문화의 본질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그것이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했죠. 우리는 우리만의 이야기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서린의 말에 강의실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그녀의 발표에 완전히 몰입한 것 같았습니다. 안드레조차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열심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논하면서 문화와 창의성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접근한 경우는 본 적이 없는데. 서린 학생, 계속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서린은 화면을 다음으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한국의 인재 개발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서린의 다음 화면에는 한국의 평생교육과 기업 인재 개발 시스템을 보여주는 다양한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첨단기술연구소, 기업 내 교육 프로그램,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 등의 모습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국가의 인재를 어떻게 키우고 활용하느냐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학교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인재의 전 생애 주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가 협력하는 인재 양성 생태계를 보여주는 도표였습니다. 한국의 삼성, 현대, SK 같은 대기업들은 자체 교육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신입사원부터 경영자까지 체계적인 인재 개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죠. 이런 기업들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인재 풀을 키우는 역할도 합니다. 서린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기업과 국가가 함께 인재를 키운다는 개념은 제 연구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린은 더 근본적인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인재 개발의 핵심은 잠재력을 발견하고 집중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합니다. 화면에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과학고등학교 국가지원연구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자산이라면 국가는 투자기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와 같은 특수대학을 설립하고 연구개발에 GDP의 4.8%를 투자합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에요. 중국 학생 리웨이가 질문했습니다. 그런 집중 투자가 불평등을 심화시키지는 않나요? 서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런 위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재 개발과 함께 사회 안전망도 강화하고 있어요. 또한 집중 투자를 받은 인재들이 나중에 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리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와 벤처 캐피탈 투자 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재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창업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정부의 벤처 지원 프로그램, 기업의 엑셀러레이터, 대학의 창업 교육이 함께 움직이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비꼬는 듯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인재를 중요시한다면서 정작 미래의 인재가 없는 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강의실에 웃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저출산은 분명 우리의 큰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한 명 한 명의 인재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우리는 이제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린의 대답은 단순히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균형 잡힌 시각에 감탄했습니다. 인재 개발은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생존 전략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한국은 그것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오늘의 성장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서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단상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더 큰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교실의 모든 학생들이 그녀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 문화, 인재 개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핵심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서리는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절대 고갈되지 않는 자원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금도 석유도 대륙도 없습니다. 서린의 목소리는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절대 고갈되지 않는 자원이 있습니다.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서린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입니다. 그 단순한 한마디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은 그 자원에 투자했고 그 자원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서린은 천천히 강단을 걸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석유는 언젠가 고갈됩니다. 군사력은 시간이 지나면 쇠퇴합니다. 기술은 빠르게 복제되고 대체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창의성, 열정, 끈기는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진화합니다. 서린은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각국의 인적 자원 지수와 경제 성장률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져옵니다. 한국의 경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안드레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비꼼이 아닌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인적 자원 투자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정치적 압력을 이겨낼 수 있었나요?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도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에 투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과 정부의 장기적 비전이 일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서리는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미래 전략을 보여주는 도표였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세상을 바꿀 차례입니다. 서린의 말에 강의실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나라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압축 성장의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발전 모델을 제시하려 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 포용적 성장, 글로벌 협력이라는 키워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기후변화, 인구 감소, 양극화 같은 현대 사회의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창의적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설인의 발표가 끝났을 때 강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안드레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곧 전체 강의실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설인의 말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이 자원이다. 그것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진리였습니다. 제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설인에게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배워야겠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설인을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설인 학생, 오늘 발표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지금껏 왜 침묵하고 있었나요? 설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말하기 전에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하버드의 캠퍼스가 고요한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제가 쓰던 논문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원천 자원과 기술. 이 제목이 갑자기 피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설인의 발표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문서의 제목을 지우고 새로 입력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례연구 사람이라는 자원. 논문의 서론을 다시 썼습니다. 자원, 기술, 군사력, 시장 규모 같은 전통적 요소들이 아닌 한국이 보여준 다른 관점에 주목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첨단 기술 강국으로 변모할 수 있었을까? 답은 사람에 있었습니다.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교육에 대한 열정,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창의성이 한국의 진정한 경쟁력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논문을 다시 썼습니다. 연구의 중심에 인적 자본을 놓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설인을 연구실로 불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의 통찰력 덕분에 제 연구의 방향을 제고하게 됐어요. 설인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교수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국인으로서 경험한 우리 사회의 한 측면일 뿐입니다. 그녀는 며칠 후 한국의 교육정책, 기업과 정부의 인재 개발 전략에 관한 심층 자료들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논문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작성했습니다. 국력은 땅 밑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교실에서, 도서관에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눈빛에서 자란다. 학기가 끝나고 저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초청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교육혁신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이제 하버드를 졸업하고 교육정책연구원에서 일하는 설인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가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 포럼 전에 제가 나온 고등학교를 방문해 보시겠어요? 다음 날 우리는 서울의 평범한 공립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방과 후였지만 학교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벽에는 인공지능, 기후변화, 생명과학 관련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교실에서는 로봇 프로그래밍과 창업 아이디어 발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강조됩니다. 설인이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사를 발전시키고 팀워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요. 학교를 나오면서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여기선 아이들이 자산이다. 이 나라는 가장 위대한 자원을 품고 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설인에게서 받은 이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교수님, 사람은 무기보다 강한 힘을 가졌어요. 저희는 그걸 믿고 살아갑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오늘 알았다. 석유는 언젠가 고갈되고 기술은 복제될 수 있지만 사람은 대한민국에서는 진짜 자원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세상의 평가는 빗나갔습니다.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자원이 아닌 사람, 영토가 아닌 지혜, 과거가 아닌 미래에 투자한 나라. 그들은 절대 고갈되지 않는 자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바로 당신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